네, 육천영 운용사 대표에게 듣는다 심층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훈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천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제 만져보지 못해가지고 전산으로만 있어서 저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런 꿈을 꿀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한 자산 규모를 못 돼도 한 100억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꿈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지금 증시를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네. 지난주에 5일 연속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쭉 빠져버리다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데 한국 증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인데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조정이 올 자리에서 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 경기 지표들이 둔화가 되는 게 보였고 네. 기업 이익이 되게 좋았는데도 3분기에 대한 걱정이 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건 펀더멘탈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는 걱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미국은 좀 뒤늦게 상륙하면서 지금 한참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예정보다 당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은 일단 이머징 마켓부터 두들겨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외신에서 이렇게 접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투자가들이 개도국 중에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 러시아 시장, 브라질 시장 뭐 이 정도로 지금 꼽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테이퍼링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 외신에서는 지난주에 9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미 연준의 공개 시장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시작이 된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11월을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조금 빨리 당겨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거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그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규 확진자가 미국에서는 5만 명밖에 안 됐고 지금은 거의 15만 명 수준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백밀러 보고 운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만 올라온 게 아니라 사망자 숫자까지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사망자까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약간 두려워하는 게 분명하고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 둔화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자기 테이퍼링 앞당기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상 수준, 처음에 기대했던 수준 그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연말 아니면 늦춰지면은 내년 연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정확하게 이제 테이퍼링 시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임에 대한 지금 의견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오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데 그렇죠. 예. 테이퍼링이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오늘 시장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약간 완화적인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페드도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너무 빨리 테이퍼링을 앞당기거나 이러는 거는 좌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대한 시각이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12개 미 지방 그 주 연준은행 총재들 사이에서도 지금 좀 견해가 달리는 건 맞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보내는 사인은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테이퍼링은 들어간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금리 정책의 변동성과는 테이퍼링과는 또 별도의 문제니까 네. 여기에 대한 구분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앞에서 우리 손은정 아나운서하고 신영목 이사께서 네. 자동차 배터리 주죠? 네. 예, 삼성 말씀하셨고 SDI. 삼성 SDI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앞서서 LG화학. 예, LG화학 분야. 네. 이제 이렇게 큰 대형 종목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이런 그 대형주들은 작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크게 출렁거리면은 시장이 상당히 좀 이 테이퍼링이나 많은 이 정세라 그럴까요? 이 더듬이가 지금 잘못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하필 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갑자기 나와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나온 악재에 비해서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주가 하락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부터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는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네. 또 영향도 많이 줬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의 영향이 좀 큰 시장이고요. 그게 이제 매크로 경기가 둔화되는 거 플러스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을 한국에서 줄이고 있는 부분 이게 같이 겹쳐서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은 사줘야 될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나 그 기관들이 지금 개미들이 다 막고 있죠. 예, 다 예. 막아줬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손 놓고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외국인은 팔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외국인 파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개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대표님이 그동안에 좀 했던 인터뷰를 좀 봤었는데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생각보다 너무 안 가서 많은 개미들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은 뭐 괜찮은 시점인 것 같은데 그냥 좀 터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게 보고 밀었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도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는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코스피만 한 60조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1등인 삼성전자가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일 좋은 구간이 지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걱정하는 구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꺾인다 이런 이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업황만 보면은 좀 나빠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그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크게 올라간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골이 깊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조정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그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 놓고 보면 네. 대만의 TSMC하고 네.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했지만 140조 위안인가 투자를 하면서 굴기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 대만의 TSMC의 이런 파운드리 반도체의 어떤 육성 이 부분이 삼성과의 경쟁 부분이 좀 걸리는 거고 D램 가격이 하락 가능성 왜냐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컴퓨터에 쓰는 반도체하고는 설계 도면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삼성전자가 향후에 반도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상 의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처가 뭐 노트북이라든지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서버 이런 쪽인데 네. 그 사실은 작년에 이제 노트북이나 그 태블릿 같은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요 자체가 조금 일시적인,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샀던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수요가 좀 꺼지는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더 지탱은 못한다. 그래서 약간 빠지는 걸로 이제 추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쟁 강도 쪽에서 그 비메모리 쪽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TSMC도 주가 조정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랬고 이제 충분히 경쟁력은 이제 더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더 들어올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 하락 이유 중 하나를 또 이제 중국의 붉은 규제를 많이 꼽잖아요. 네. 이 중국의 규제의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사실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갑작스럽게 한두 개의 업체가 밑보여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시진핑 체제가 그 10년이 되는 게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10년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국민 또는 일부 중에서 인민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진핑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공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중국의 성장은 기업 위주로 돈이 빨려 들어갔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모든 물가들도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교육비도 낮추고 주택가격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의료비도 낮추고 왜냐하면 일자녀 정책에서 세자녀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비용 부담이 엄청나면은 이게 정책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방향의 축을 틀고 있는 서서히 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면 중국 주가 빠지면은 바로 사고 이런 투자 수요들이 있을 텐데 해외에서도 특히 유럽, 미국의 글로벌 자금들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들에서 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외에도 아세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로 셧다운한 국가들이 많죠. 지금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죠.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거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면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기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그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해야 되겠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해서 우리나라 물론 번역이 안 되겠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려고 할 때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 소유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보면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미국 입장에서 과연 중국을 언제까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그냥 미국만의 테이퍼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헤게모니 싸움?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게 우리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수많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올 하반기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뭐로 좀 이렇게 전망이라 그럴까요? 네. 한번 이 질문에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한국 시장에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제 멈출까를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배후에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러면은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면 되지 이렇게 외국인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게요. 일단은 외국인이 EM 비중을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이머징 마켓 MSCI 비중에서 중국이 거의 36%나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온리 펀드는 별로 없어요. 그거 줄이려고 그러면은 이 EM 펀드부터 줄이는 거고요. 그렇게 줄이게 되면은 그 중국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하게 한국까지도 같이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한국 비중은 한 13%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전체 추종하는 자금 자체도 1.5조 달러나 됩니다. 예.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한국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내수 위주의 기업들 이렇게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먼저 이제 섹터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는 지금 BBIG가 다시 좀 강세를 받고 있을 것 같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일단은 이제 매크로 경기 모멘텀이 잠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산업재라든지 경기 소비재가 강하게 가기는 네.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이런 회사들은
다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경기 둔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가 실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는 이제 PMI 지수가 꺾였다고 그래서 바이오하고 영향이 없거든요. 바이오는 3년, 4년 뒤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성장주들에 들어가서 계시면은 지금 한 3분기 정도는 그 구간을 편안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넘어가면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시 우상향하는 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저번 달에도 좋았고 이번 달에 20일치도 좋았고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고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제조를 적정 수준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경기가 푹 꺼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BBIG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어제 그 파이저가 트릴리움 세라퓨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한 6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188.8%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우리 시장 중에서 봐야 될 것 여러 가지 중에서 바이오, 특히 바이오는 M&A가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수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거든요. 물론 자동차 배터리 시장도 BBIG 시장은 이 인수합병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이번에 코비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이제 첫 공식 인정을 받았으니까 다음 목표는 제가 볼 때는 뭘까요, 현정 씨? 만약에 바이오 기업이 간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네. 바이오는 이런 그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아 코로나 말고요. 이 트릴리움 세라퓨틱 회사가 그 하나의 예라고 하거든요. 예가 될 것 같아요. 네. 암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는 암을 잡는 면역 체계를 연구를 하는데 이 면역 체계의 가장 핵심이 단백질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초 생물학, 기초 화학 분야가 상당히 좀 빈약하니까 이 원초적인 아미노산이나 뭐 라이신이나 헤티디신이나 이런 그 단백질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나 이런 바이오 산업을 하고자 하는 데서는 지금쯤이면은 외국에 있는 독일과 미국에 앞서 있는 이런 바이오 관련된 중소형 회사에 적극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국의 기업들은 물론 바이오테크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열심히 임상 1상 2상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실들도 이제 1년, 2년 안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바이오 신약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한국에 강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1년 전까지는 또 그 우리 셀트리온 그룹이 하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 거의 캐파상으로 세계 1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CMO 그래서 바이오 백신을 생산해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가치럼 생산 기반에 이러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크고 들어가 있는 자본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는 거는 그 화이자처럼 저희 기업들도 그런 바이오테크들을 인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꼭 한국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단순히 생산만 하지 말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바이오 빅테크들을 기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BBIG 안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좀 오르는 성장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좀 투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BBIG 가처럼 성장주들이 금리가 낮은 구간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빠른 속도로 이제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1.3에서 만약에 2%까지 막 수직 상승한다. 이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나 이런 기업들이 성장주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지 굉장히 낮다. 네. 그리고 안전자산을 되게 선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빠른 성장이 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치주들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도 크고 경기 모멘텀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이 구간에서 거의 4분기 초까지는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때까지는 차라리 성장주가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뭐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경제 정책을 다 이제 좀 옆에 제쳐놓고 네. 딱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BBIG가 앞으로 21세기의 전반부를 이끌어갈 산업인데 우리나라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이끌 수 있는 이 기업들은 대부분 독과점이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다른 중소형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BBIG에서는 그 중소형주는 많이 없는데 그런데 그 수혜를 보는 업체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히려 배터리 회사들의 3대 대장은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SDI인데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소재 업체들만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노우스벨트라는 새로운 회사들이 생기고 네. 그런 회사들은 다 보면은 기존의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하고 경쟁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걔네들도 필요한 거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한국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소재 업체들이 훨씬 큰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대형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하신 것 같은 중소형주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보고 예.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